이 나마스카라는 이 인사법이 지금 그 코로나 오고 나서 아주 유행이 됐잖아요. 인도법. 서로 손 안 잡는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한테 내재하고 있는 그 신성에 대해서 내 마음과, 이게 요가에서 이 마음이 여기 자리가거든요. 내 마음과 내 가슴을 들어서 경배합니다, 귀의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관계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돼서 그 경제적인 걸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냥 설명할 때 왜를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 왜를 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뭐냐면 지금 그 제가 보는 그런 지금 현재까지 그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에 들어갈게요. 제가 그 지난번에 말한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경제 상황을 하나의 지금 깨트리는 하나의 그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른 걸로도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어디 뭐 전쟁이나 또 다른 어떤 큰 그런 자연재해로도 올 수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 방아쇠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문화면, 경제면, 모든 정치 이런 것까지도 다 합쳐서,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구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와 같은 방아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계가 그 극단적인 부와 소득의 편중이라는 것이 지금 아주 그 심화대가 지금 아주 극단화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번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1929년 대공황 직전이, 그때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면요, 신자유주의가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고, 그러면서 이게 경제는 국가에서 간섭을 말고 그냥 시장 돌아가는 대로 맡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정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금융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금융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근본이 죄되어 있기 때문에 금 있는 만큼만 돈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크게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났어요. 왜냐면 부와 소득의 극단적인 편중이 그때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 보면은요, 그 경제학자가 불과 1929년 10월 대공황이 나기 전 두어 달 전까지도 이제 자본주의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일브리스가 쓴 1929년의 대공황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제 자본주의는 고원을 달리는 그 말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이륙해버렸어요. 그냥 앉아는 거예요. 이제 더 떨어지고 뭐 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불과 두세 달 만에 10월 29일에 그 증권가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이건 금방 회복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점점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 중에 특히 보수 쪽에서는 대공황이 아니라고 해서 3년 지나고 나서야 다들 인정했어요. 그래서 1929년 10월에 난 게 1933년 가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 정도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니까 준비해야 된다 해도 피부로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참 제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왜 그러는가 이유를 갖다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29년에 대공황이 나가지고 1933년에 가장 바텀까지 갔어요. 밑에까지. 그 다음에 서서히 뭐 빠르지도 않고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대공황 때문에 결국 2차 대전이 1939년 독일이 했잖아요. 그게 보면요, 무슨 유태인 주기에서 하는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더 훨씬 많아요. 지금 자기 시장이 없어지니까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한
제국주의는 다 식민지가 많은데 독일이나 이런 데 식민지가 없었어요. 일본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오려고 하는 경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2차 대전이 나니까 전쟁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울러서 케인즈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위대한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재정정책이라는 걸 쓸 수 없어요. 그냥 자유 경제니까 정부에서 간섭을 제일 작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냥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뉴딜 정책이라는 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경기가 회복되다가 대전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두 가지가 같이 되니까 경제 회복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면은 이제 재정정책을 쓰면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큰 무슨 공황이라든지 이런 리세션이 큰 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모든 나라가 금이 있는 만큼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가 규모가 크다 보면 그게 화폐라는 게 그게 교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작아버리면은 경제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고 미국만 금본위로 하고 미국 통화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금 대신에 미국 통화가. 그죠? 몇 년도예요? 예. 1948년 브레튼 우드. 그걸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을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닉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김본회의 할 수 없다. 바꿔줄 수 없다. 태안이 불가능한 걸 1972년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71년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찍어내면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이제 마음대로 하려면 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왜냐면 했다가 하면 인플레가 돼요. 왜냐면 미국 돈을 사람들이 수요하지 다른 나라도 수요하지 않죠. 경제가 상당히 좋은 나라들은 괜찮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찍어내면 잘못하면 인플레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그냥 자기는 찍어내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인플레 걱정 없이 세계 물건을 그냥 쉽게 사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렇게 돈을 풀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우선 이제 대공황이 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정책이 이제 구사됐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을 쓴 거예요. 돈도 풀고 경기가 침체되면 그 다음에 재정정책, 공공사업도 많이 열려가지고 고용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탄해 갔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경제공황이라는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케인즈가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이제 경제공황이 온다는 깊은 그런 경제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난히 넘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넘긴 게 아니라 겉표면만 한 거예요. 그 안에 그 썩은 골마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70년대 말이 되면서 이제 뭐냐면 카트가 들어와가지고 했고 카트는 자유주의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980년도도 신자유주의가 다시 서서히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경제가 안정되고 그냥 자본주의가 잘 가니까 이제 다시 옛날같이 정부 간섭하지 말고 시장이나 다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가지고 레이건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신자유주의 경제, 뭐 서플라이 경제 이런 것이 많이 유행되면서 해가지고 정부 역할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낮추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소득과 부 이건 두 개 같이 간다고 그래서 부가 편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부터. 왜냐면 소득세를 엄청 낮췄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따라서 했어요. 미국 다 경제학자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향이 대단히 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가 점점 부와 소득의 편중이 시작돼가지고 20대 80사에 그때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0대 90사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넘어가지고 이제 더 커졌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더 신자유주의가 소위 말해 얘기 아주 그냥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90년에는 공산주의가 또 무너져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에는 완전히
자본주의를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1979년 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나라보다 지금 가보면요, 우리가 그 자본주의가 우리보다 더 앞선 자본주의를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아주 자, 한편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저소득자의 그 임금 차이가 그리고 자산 차이가 그게 커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경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제 소수 사람한테 큰 돈이 들어가면 재산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걸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생산해도 그게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지금 쭉 수십 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금융정책, 돈을 찾아 풀므로써 그냥 유지됐고, 그 다음에 또 기술 발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서 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구매가 경제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실제로 자기가 가가지고 물건을 보고 사는데 지금 다 주문을 쓰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뭐 아마존 그런 식으로 경제가 그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 혁명의 그런 영향으로서 경제가 또 침체하지 않고 잘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정말 이제 신자주의가 잘 돌아간다 했는데 IMF가 한번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뭐냐면 금융시장의 투기가 아니라 그냥 만연하게 됐죠. 금융, 파생식품, 상품, 그 다음에 환투기, 기타 등등, 그죠? 그것이 이제, 그 영향을 준 것이 결과를 일으킨 게 IMF라는 거. 1990년대 말에 있었던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그 다음에 러시아, 남미, 많은 그 성장 국가들이 아주 경제를 크게 아주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 세계적으로는 그 신자유주의가 계속 또 그거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붙여지지 않았어요. 외국의 그 자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이나 큰 기업들 다 인수하고 막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것이 또 더 극단화된 거예요. 금융시장의 투기와 자유화가. 그래가지고, 그 서브모기지 사건으로서 또 미국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레먼 브라더스 사건. 그래서 이게 2008년에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더 큰, IMF보다 더 큰 식으로 지금 이제 경제가 침체됐는데 잘 봐봐요. 그럼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그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풀었냐면 전반적으로는 통화 정책을 해요. 통화 완화 정책을. 왜냐하면 그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정부 부채가 있어가지고 공공사업을 벌리기는 힘들었어요. 중국 제외하고는 아주 일부 국가는 중국은 부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대단히 그냥 고속철도 먹을 그때부터 완전히 열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다른 나라 다 꼰들박치는데 중국만은 계속 10% 이상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중국은 그 재정에 부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있냐면 그거 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 정책을 구사한 거예요. 뭐냐면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그죠? 그 이자율을 엄청나게 낮추고 그 다음에 돈도 또 프린트하고 이제 찍어내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와 같은 화폐 통화정 팽창 정책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돈이 풀어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돈이 풀어나갔으면 어떻게 되냐. 옛날 같으면 이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뭐 좀 재정 정책을 있었는데 재정 정책 할 수 없으니까 돈 풀어나간 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시장의 수요를 증대시키기보다 주식시장은 또 다시 들어가 투기시장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식이 2008년에서 좀 거꾸러져가지고 한참 밑으로 내려가다가 GM 같은 데가 그냥 부도가 날 정도로 내려가다가 돈이 풀기 시작하면서 그 새로운 뉴 노멀이 됐죠. 이제 이렇게 돈 풀어버리는 게 새로운 그 인터레스트가 0%까지 가고 하는 것이 통상이다 정상이다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돈이 풀려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가난한 사람 이런 취업하는 데 들어가고 뭐 생활 지원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혀 기죠. 그건 계속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다 어디냐 다 대기업과 큰 은행들한테 들어가서 작은 은행도 안 돼요. 망하면 안 될 정도의 큰 은행만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 큰 손들, 큰 기업들, 금융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시 몰려 들어가니까 그 나온 돈을 가지고 또 자기 주식을 스스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와가지고 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나기 전까지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지금 그 기록을 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다 침체는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다 조그마한 기업도 다 문 닫고 이런 식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부와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와 소득이 편중되면 그것이 소수한테 가니까 소수 사람들은 시장의 구매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강화시킬 수 있도록 또는 지탱할 수 있도록 큰 구매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자동차를 뭐 수십 대 살 수도 없고 집도 그렇고 몇 대죠. 그런데 이제 시장 구매력을 팽창시키려면 보통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걸 사면은 그 구매력이 큰 아주 안전한 구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돌아가면 또 거기서 고용도 늘고 생산 시장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또 소득도 늘고 그러니까 또 선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금융시장만 버블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 인력을 전략하는 식의 기업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구조가 되고 한편에 그 취약계층, 실업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선될 그런 여지가 없어요. 더 심화되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그 젊은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통이 더 장기화될 때 이건 사회 불안정 요소로 크게 작용하게 돼요. 그죠? 근데 아직 신자유주의가 지금 지배하는 뭐 케인즈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누자 좀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 상태로 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딱 깨지고 나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편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엇가 또 그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지금 미국 봐봐요. 미국이 저렇게 큰 어려움을 낳았지만 미국 달러가 더 강세예요. 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옛날 돈 빌렸던 거 다 등등 이런 걸 갚아야 되는 것이 다 미화 달러로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미국 달러는 지금 아주 강하게 되고 다른 나라 경제가 괜찮은 나라도 또 통화 강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교역의 수단이 미국 달러거든요. 대부분이. 그죠? 금리라든지 기타 뭐 러시아, 중국 달러는 항상 아주 작아요. 일본이나 유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조금 어떤 일로 좀 더 크게 간다면 미국의 큰 정치적인 거가 일어나든지 기타 등등 일어나든지 큰 소요가 일어나든지 이렇게 될 때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이와 같은 환율로 팔았는데 미국 달러 뭐 1000불짜리를 팔았는데 그 몇 달 있다 다음에 이제 돈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그 교환 가치로 보면 1000불이 우리나라가 12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이게 떨어져 가지고 90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면은 장사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지금 수출의 그 마진이라는 게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거 빼놓고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경쟁 때문에. 그래서 미국 달러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교육을 미국 달러를 받는 그런 교육을 하라고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대한 교육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대한 화폐가 그죠? 그래서 대한 화폐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물물 교류를 하든지 그러면 화폐가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때 문제가 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는 없어도 돼요. 스마트폰 안 써도 돼요. 공산물은 조금 작게 써도 되는데 농산물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사회에 커다란 그런 불안정한 그 요소로 작용하죠. 더군다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가진 자는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그 취약계층은 더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병 문제에서도 건강 문제에서도 가장 지금 위험을 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이 또 그러고 시대에 그러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면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경제의 그 문제점, 그러니까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원인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그 소득과 부의 편중 그것이 하나 넘버 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화폐 순환의 장애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 안 했어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두 측면이니까 경제는 항상 두 가지인가 소득과 화폐. 자, 화폐가 뭐냐면 화폐를 우리가 지금 풀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폐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모든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조금씩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시장에 가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실물 시장이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폐는 지금 많이 풀었거든요. 금융시장은.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은행, 대기업, 금융투기 하는 투자 이쪽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물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공황의 두 번째 이유인 화폐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소득과 부의 극단적인 편중과 화폐 순환의 극단적인 편중이 되면은 그 공황의 상태가 처음에는 점점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공황이 더 깊은 공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1929년에 그런 상황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지금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다 그 화폐를 대량 금융정책을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금융시장 숙이는 물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해결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재정 정책을 구사할 수 없어요. 뉴딜 정책을 할 수 없어요. 대규모 그러니까 경제 부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재정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두 가지가 다 작용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1929년에 그렇게 났던 것을 그냥 재정 정책을 통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사회 간접자금 투자 기타 등등 하면서 고용을 갖다 증진시키는 이런 걸 함으로써 재정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오면서 1980년대부터 일어나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이 극단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공황은 아니지만 큰 아주 위기가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8년 위기가 왔는데 이때는 뭐냐면 재정정책이 아니고 중국만 재정정책을 썼고 다른 나라들은 금융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고 이제 마이너스까지 간 나라도 있어요. 그만큼까지 낮췄는데 해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돈들이 다 아까 같은 금융시장 투기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황이 아주 나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무슨 정책을 쓰냐? 금융정책이 이미 쓸 수 없고, 금융정책이 쓸 수 있는 게 금융정책이 더 많아서 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이 부채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정책이 지금 마이너스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이 다 효과를 볼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신자유주의 오고 나서 세계가 무역의 자유가 되면서, 거래 자유가 되면서 무역 중심적인 그런 세계 경제 체제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 그래가지고 그 무역,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내가 잘하는, 한 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특화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팔고, 사오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의 그 경제 체제에서는 제일로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경을 닫고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면 그냥 아주 어리석은 짓이고. 예? 그래서 지금 세계가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해서 할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떤, 그 자본주의 종말이라는 그 벽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그런, 달러화가 교환 가치, 교환 수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특히 농산물 교역이 안 이루어질 때는 사회 불안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등등의 그 신자유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거기에 따라서 생긴 그런, 세계의 그 교역 중심의 그런 세계 경제와 이런 것이 돼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없이 우리는 다 같이 자본주의 종말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본주의가 문제가 무엇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대한경제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대한경제 체제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자체가 상당히 긴 그 주제고 여러 가지 장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그런 거거든요.